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종전안에 침묵하던 이란이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답변을 전달했습니다. 전쟁 영구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재개에 집중하자면서 이 미국의 핵심 요구였던 핵 문제 논의는 이번에도 담지 않아 협상이 진전될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8일 당일 밤까지 이란의 답변을 받게 될 거라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계속 침묵하던 이란이 미국의 종전안에 대한 답을 현지 시간 10일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했습니다. आज भी अभी मुझे फील्ड मार्शल बता रहे थे कि ईरान का प्राइम मिनिस्टर जवाब मसूल हो गया है और आगे फिर तफसील में मैं नहीं जा सकता। यहाँ पर मैं नायब वज़ीर-ए-आज़म इसहाक डार 이란 국영 언론은 협상의 초점이 전쟁 영구 종식에 맞춰지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싸우는 레바논을 포함해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끝내고 호르무즈 해협 해상 운송 안전 확보에 집중하자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란과 미국이 맞불 봉쇄한 호르무즈 개방 시기와 방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협상이 진전될진 매우 불투명합니다. 우선 이번 답변 역시 미국의 핵심 요구인 핵 문제는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좀 전 먼저 핵 문제 논의는 나중에라는 이란과 핵 프로그램을 축소하지 않으면 강공을 재개할 거라는 트럼프 사이에 접점이 될 만한 새로운 게 없는 겁니다. 종전 역시 이란과 미국이 손을 잡는다 해도 휴전 합의를 무시하고 레바논의 무차별 공격을 이어가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수용할지 미지수입니다. 이런 난관을 이미 충분히 각오한 듯 해제시켜야 한 이란 대통령은 종전안 답변이 건네진 날 성명을 내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란 국민은 결코 적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고 협상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항복이나 후퇴를 뜻하진 않는다며 협상의 목적은 오히려 국민 권리와 국가 이익을 강하게 지키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한편 이란은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다며 완강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전쟁 이후 강경파가 장악한 이란의 상황을 고려하면 무조건 핵부터 포기하라는 미국의 요구가 애초에 무리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미국의 반응에 이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다며 트럼프를 위해 협상안을 만든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란 언론들은 트럼프가 만족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란은 전쟁 중단과 제재 해제가 핵심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핵 포기라는 명분이 필요한 트럼프를 향해 우선 돈부터 해결하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특히 피해 배상은 물론 호르무즈 주권 인정까지 요구했습니다. که با یک در خط تصمیم کل اقتصاد دنیا رو متاثر کنید. خب این امکان بسیار بزرگیه. 전쟁 이후 사실상 강경파가 장악한 이란 상황에서 애초부터 미국의 요구가 무리한 조건이었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당장 이란 국영방송은 미국의 제안은 이란의 굴복을 의미한다며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여기다 트럼프의 자극적인 발언이 되레 이란 강경파의 목소리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امروز هم به دشمن هشدار میدیم که اگر مجددا دست به تجاوزی بزنن و مجددا دچار خطای 미 MBC 뉴스는 해상 봉쇄로는 단기간에 이란 석유 산업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이란 정권이 여전히 미국의 압박을 견딜 힘이 충분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사태 장기화로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 이란의 내부 불만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작진 않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청와대가 남호 피격과 관련해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용납될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가 조사를 언급하며 공격의 주체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남호 피해 관련 이 청와대 입장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설명했죠?
네, 그렇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조금 전 청와대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4일 미상의 비행체 2기의 타격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나무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입니다. 위 실장은 먼저 전날 정부의 발표 내용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비행체 2기가 나무호 선미를 1분 간격으로 2차례 타격해 화염과 연기가 발생했고 선박 파손 부위가 해수면보다 1에서 1.5m 윗부분에 있어서 기뢰나 어뢰에 의한 피격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HMM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누구를 규탄한다는 건지 구체적인 대상은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위 실장은 추가 조사를 통해 공격의 주체와 비행체의 정확한 기종 등을 식별해 나갈 거라며 그에 따라 필요한 대응 조치도 해나갈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유관국과 지속적인 소통은 물론 선박의 안전 보장과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 나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이번 사건과 이란의 관련성에 대해 현재 미지의 영역으로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정부가 나무호에서 일어난 화재의 원인을 외부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 내린 가운데 공격 물체로는 자폭 드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선체에서 수거된 비행체 잔해 분석 결과가 관건인데 이란제 드론으로 확인될 경우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나무호 공격은 미상의 비행체 2기가 1분 간격으로 동일 지점을 타격한 더블탭 방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도로 정밀한 유도가 가능한 자폭 드론의 전형적인 공격 패턴입니다. 파손 부위가 해수면 위 약 1에서 1.5m 지점에 집중된 점도 자폭 드론일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폭발 압력으로 인한 파손 패턴과 반구형 관통 형상 부위를 고려할 때 귀뢰 및 어뢰에 의한 피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선체를 반파시키지 않고 내부 기관실을 7m가량 정밀하게 관통한 화력은 대함미사일보다 위력이 낮은 자폭 드론의 특성과 일치합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현장에서 수거된 엔진 잔해입니다. 이 잔해의 설계 방식과 부품 구성을 정밀 분석하면 이란제 자폭 드론 샤헤드와의 유사성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정황은 이란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5월 4일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보호 작전을 강화하던 시점으로 이란은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미 미국은 이란 소행으로 단정하고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We're in contact with that ship, CENTCOM, I should say. Targeting like that is a reflection of the indiscriminate nature of what Iran is doing. We hope South Korea would step up. 이란 외무부는 부인했지만 혁명수비대 측 매체들은 공격을 정당한 경고라고 묘사한 점도 이란 배후설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몇 년간 중동 인근에서 발생한 상선 드론 공격은 대부분 이란이나 이란의 지원을 받는 세력의 소행으로 결론났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네, 나무호가 비행체 피격을 당했다는 조사 결과에 정치권도 요동치는 분위기입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터진 안보 이슈에 국민의힘은 그동안 여론 조작을 한 거냐면서 정부 여당을 직격한 반면 민주당은 정쟁으로 몰지 말라면서 적극 엄호에 나섰습니다. 박정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청와대가 나무호 피격을 선박 화재라 부르며 은폐 축소 대응을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언론조차 피격 사실을 인정했는데 정작 정부만 이를 부인해왔다며 한국인 건들며 패가망신한다는 대통령은 어디 갔느냐고 파상 공세를 폈습니다. 정부가 정작 우리 선박을 공격한 피격 주체를 발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이 대통령 주적은 UFO냐고 꼬집었습니다. 이란 국영TV가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때린 놈이 자백을 하는데도 맞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UFO 공격이라도 있었다는 겁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상임위들도 남우호 피격 축소 의혹 여론전에 가세했습니다. 국방위원회는 민주당 불참속 현안 질의를 열고 선거 유불리를 따지며 국민을 속였느냐 직격했고 CCTV를 약 20개 이상 이 배에 설치했다 합니다. 와서 맞는 장면이 찍혔을 겁니다. 왜 국민을 이렇게 속일까? 알리면 불리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정동영 장관 구성 발언 때문에 미국의 정보 공유가 제한되며 진상 파악이 늦어진 게 아니냐 맹공했습니다. 피격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음에도 피격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국과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안보 사안을 정쟁에 이용한다며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외통의원들은 논의를 피하겠다는 건 절대 아니라면서도 민감한 외교 정세 속에 일단 중요한 건 사실관계를 밝히는 거다. 피격 정쟁을 멈추라며 맞불을 놨습니다. 신중한 팩트체크가 우선임에도 기다렸다는 듯 정치 공세에만 혈안이 된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작태의 강력한 유감과 규탄의 뜻을 밝힙니다. 민주당도 한미동맹 흠집내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의 아픈 손가락, 장동혁 대표의 방미 논란까지 꺼내 진짜 은폐는 방미라고 응수했습니다. 선거를 불과 20여일 앞두고 튀어나온 외교안보 돌발 변수에 양당 모두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피격 주체와 공격 방식이 구체적으로 드러날수록 지방선거 표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거로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등하면서 코스피가 7천을 넘어선 지 불과 3거래일 만에 8천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인텔 주가가 14%나 급등했는데 CPU 시장에서도 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4.3% 오른 7,822로 마감해 5일 연속 종가 기준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장중에는 7,898까지 올랐는데 8,000피까지 불과 102포인트밖에 남겨두질 않았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177포인트 남은 셈입니다. 삼성전자는 6.3% 오른 28만 5,500원에 SK하이닉스는 11.5% 오른 188만 원의 장을 마쳐 최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인텔이 애플의 차세대 기기용 반도체 생산 계약을 따냈다는 보도에 인텔 주가가 14%나 급등하는 등 미국 반도체주가 일제히 상승한 영향이 컸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3거래일 연속 동반순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가 GPU 시장을 뛰어넘어서 CPU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 부족 현상이 장기간 지속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고, 이 부분이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았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질주로 국내 증시의 전체 시가총액은 지난달 27일 사상 처음 6천조 원을 넘은 지 8거래일 만에 7천조 원도 넘어섰습니다. 지수 급등으로 프로그램 매수를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도 올해 들어 8번째 발동됐습니다. 지난 6일 코스피 6천 돌파대 이후 3거래일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또 발동됐는데 그만큼 지수가 단기간에 급등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 상승했지만 코스닥은 0.03% 내리며 1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를 했지만 기관의 순매도 폭이 더 컸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3거래일 연속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서울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66원으로 출발해 1,472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국내 증시가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개인 투자자들의 단타와 비투가 늘고 있다며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황선호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단기 매매는 시장 변동성을 확대하고 투자자 부담 거래 비용도 누적돼 투자 수익률을 잠식할 수 있다며 손실 위험과 거래 비용을 고려해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신용 융자 잔고도 증가세를 보인다며 필요하다면 선제적 조치를 통해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1일 총파업을 열흘 앞두고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부터 정부 주재로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성과급 재원 규모와 개인 상한선 폐지 등 성과급 기준을 제도화할지를 두고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삼성전자 노조의 협상이 길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시작된 삼성전자 노조와 사측의 사후 조정은 8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후 조정은 기존 조정이 끝난 뒤에도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노사 양측의 동의를 얻어서 다시 조정에 나서는 절차인데요. 이번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사후 조정이 성사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성과급 산정 방식과 제도화 여부입니다. 노조는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개인 상한 없이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사측은 영업이익 10%를 재원으로 하되 메모리 사업부가 업계 1위를 달성할 경우 최고 수준의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40조 원 정도로 전망되는 점을 생각하면 50조 원을 직원들 몫으로 달라는 셈입니다. 최승호 노조위원장은 조정 전 기자들과 만나서 성과급 제도화를 타결의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회사에 좀 전형적인 변화가 있으면은 저희도 그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보려고 합니다. 회사가 제도화에 대한 입장이 없으면은 오늘이라도 저희는 조정이 안 될 것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내년 이후 기준은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성과급 구조를 제도적으로 고정하는 데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협상도 이견을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 측은 YTN과 통화해서 오늘 협상에서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노조 내부 분열도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노조 내부에서는 반도체와 비반도체 부문 노조원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을 주도하는 초기업 노조가 반도체 중심 성과급 요구에만 집중한다는 불만이 나오면서 완제품 부문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노조 탈퇴도 이어지면서 한때 7만 6천 명을 넘어섰던 초기업 노조원은 7만 2천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완제품 부문 노조원들은 전사 공통 재원을 확보해서 성과급을 배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초기업 노조는 이는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내년에 다시 논의하자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초기업 노조 전체 조합원 80%가 반도체 부문인 만큼 파업의 동력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박견입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일 2심 선고를 받습니다. 내란 혐의 사건이 항소심 판단을 받는 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후에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심에서 내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상의에서 꺼낸 문건에 언론사 단전단수 등 지시사항이 담겼다는 특검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 문건을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하는 등 이 전 장관이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선고 3개월 만에 이 전 장관은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두 번째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내란 혐의 항소심 선고는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장관과 문건을 두고 함께 논의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들은 1심에서 나란히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지만 이 전 장관은 징역 7년을, 한 전 총리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으며 형량이 크게 갈렸습니다. 한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형량이 줄었지만 내란 혐의 자체에 대한 판단은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관련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은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가 다르긴 하지만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역시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내란 특검은 이 전 장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직권남용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이 전 장관 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경호처를 동원한 이 선상파티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선상파티 준비를 주도한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를 교사한 혐의로 각각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경호처 직원들에게 다금바리 공수나 선상파티를 위한 노래방 기계 설치 또는 불꽃놀이 준비 등 과도한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30일 경기 의왕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폭발과 함께 난 화재는 방화로 잠정 확인됐습니다. 방화범은 당시 투신에 숨진 60대 남편으로 지목이 됐는데 불을 지르기 전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20층짜리 아파트에서 난 불로 해당 세대에 살던 부부가 숨지고 주민 6명이 다쳤습니다. 가스가 폭발 저기에 퍽 걸었어. 저기서 14층에서. 경찰은 이 집에 살던 60대 남편 A씨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베란다에서 몸을 던져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가스 밸브를 연 뒤 인위적으로 불을 붙여 폭발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A씨의 아내는 집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A씨가 불을 지르기 전 흉기로 아내를 먼저 살해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A씨에게서 신변을 비관하는 메모를 발견했지만 아내에게선 따로 유서가 발견되지 않아 A씨의 단독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어디에 어떤 식으로 불이 붙어서 폭발이 일어났던 건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밝히겠다는 계획입니다. A씨는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채무가 있었고 불이 난 집은 최근 경매를 통해 매각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현재 경기와 강원, 충청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사이 그 밖의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산발적으로 이어지다가 내일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는데요. 호남에는 최고 70mm, 충청과 경남, 제주도에도 최고 50mm로 봄비치고 양이 다소 많겠고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하며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 기온은 서울 22도, 광주 21도, 대구 22도로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예년 기온을 밑도는 가운데 오늘보다도 3도에서 6도가량 낮아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종전안에 침묵하던 이란이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답변을 전달했습니다. 전쟁 영구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재개에 집중하자면서 미국의 핵심 요구인 핵 문제 논의는 이번에도 담지 않아서 협상이 진전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8일 당일 밤까지 이란의 답변을 받게 될 거라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계속 침묵하던 이란이 미국의 종전안에 대한 답을 현지 시간 10일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했습니다. आज भी अभी मुझे फील्ड मार्शल बता रहे थे कि ईरान का प्राइम मिनिस्टर जवाब मसूल हो गया है और आगे फिर तफसील में मैं नहीं जा सकता। यहाँ पर मैं नायब वज़ीर-ए-आज़म इसहाक़ डार 이란 국영 언론은 협상의 초점이 전쟁 영구 종식에 맞춰지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싸우는 레바논을 포함해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끝내고 호르무즈 해협 해상 운송 안전 확보에 집중하자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란과 미국이 맞불 봉쇄한 호르무즈 개방 시기와 방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협상이 진전될진 매우 불투명합니다. 우선 이번 답변 역시 미국의 핵심 요구인 핵 문제는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종전 먼저 핵 문제 논의는 나중에라는 이란과 핵 프로그램을 축소하지 않으면 강공을 재개할 거라는 트럼프 사이에 접점이 될 만한 새로운 게 없는 겁니다. 종전 역시 이란과 미국이 손을 잡는다 해도
휴전 합의를 무시하고 레바논의 무차별 공격을 이어가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수용할지 미지수입니다. 이런 난관을 이미 충분히 각오한 듯 해제시켜야 한 이란 대통령은 중전한 답변이 건네진 날 성명을 내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란 국민은 결코 적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고 협상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항복이나 후퇴를 뜻하진 않는다며 협상의 목적은 오히려 국민 권리와 국가 이익을 강하게 지키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에 대해 전혀 중요하지 않다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민 통신은 현재 시각 10일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의 종전한 답변에 대한 트럼프의 반응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에서 누구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키기 위한 협상안을 만들지 않는다며 협상팀은 오직 이란 국민의 권리를 위한 협상안을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답변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럽고 더 나은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전방위 해상 봉쇄에 나서고 자국 내 인터넷까지 대부분 끊기면서 이란 경제난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경제가 트럼프의 호언 장담처럼 단기간에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이란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전자상거래 기업 디지칼라입니다. 전쟁 발발 이후 이란 정부가 인터넷 차단 조치를 강화하자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경영난이 심각해지면서 최근 직원 200명을 해고했습니다. 이란 경제는 전쟁 전에도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 화폐 가치가 폭락하면서 이미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قبل آتش‌بس هم که اقتصاد خاصی نداشتیم. الان هم که آتش‌بس شده وضعیتمون بدتر شده. ما چیزی خوب نشده. یه جورایی هم اصلا دوست داریم این جنگ سریع تموم شه. اصلا چون نفعی نداشته واسه مردم واقعیت. 미국과 이스라엘이 원자재 생산 시설 등 핵심 경제 인프라를 집중 공격하면서 경제난은 더 악화했습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수출은 차단됐고 물품 수입도 어렵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전쟁으로 인해 이란 내 일자리가 100만 개 이상 사라졌습니다. 특히 인터넷 차단으로 IT 분야에서 전문 인력 수천 명이 실직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بنابراین ما گریز و گزیری جز مقاومت چون نداریم هم این فشارها رو باید تحمل کنیم و هم این که 하지만 단기간에 이란 경제가 붕괴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석유 산업의 경우 수출길이 막히면 원유 저장 탱크가 넘쳐 못 버틸 거라는 미국의 계산과는 달리 이란은 점진적인 감산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같은 내용의 CIA 분석을 인용해 이란이 미국의 해상 봉쇄를 최소 서너 달 버틸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개방하는 건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전진 회의를 위해 현지 시간 10일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 도착한 마크롱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최근 샤를 드골 항공모함 전단이 지중해에서 홍해, 아덴만 지역 바브엘만데브 해협 인근으로 이동한 데 대해서 무력을 사용해 호르무즈를 열기 위해 배치를 고려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국민 역시 원하지 않았던 전쟁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을 당한 HMM 나무호에 대한 1차 사고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선체 수리 작업이 본격 시작됩니다. HMM 관계자는 현재 나무호 수리를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리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만 8천 톤급의 화물선 HMM 나무호는 지난 4일 미상의 비행체 2기에 의해 선미 좌연을 약 1분 간격으로 2차례 피격을 당했습니다. 청와대가 나무호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피격된 것과 관련해서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이 같은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박을 타격한 비행체를 추가 조사해 공격의 주체와 정확한 기종, 또 물리적 크기를 식별하겠다면서 그에 따라 필요한 대응 조치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무 피격 모습을 보면 지난 3월 태국 벌크선의 피격 양상과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선체 내에서 발견된 무기의 잔해가 공격 수단과 주체를 결정짓는 이 스모킹건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정부가 공개한 나무호 피격 사진을 보면 선체는 바깥쪽으로 뜯겨 있고 안쪽 프레임은 큰 충격으로 밀렸습니다. 육안으로도 외부 공격을 확인할 수 있는데 파손 부위는 해수면보다 1에서 1.5m 높았습니다. 이렇게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선체를 뚫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로 우선 자폭형 드론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무게 50kg 안팎의 고폭탄을 장착할 경우 강한 폭발력을 지닐 수 있지만 하늘을 날던 드론이 해수면에 바짝 붙어 공격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 때문에 지상에서 발사되는 대한미사일의 폭약을 줄여 공격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지난 2022년 이란의 대표 드론인 샤헤드 136에 피격당한 유조선은 나무호와 달리 상층부에만 구멍이 뚫렸습니다. 반면 지난 3월 이란에 공격당한 태국 국적의 벌크선은 나무호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상적인 자폭 드론보다 속도가 빠른 비행체로 보여지고요. 철판이 외부로 휜 것으로 보아 내부 폭발하는 대한미사일과 유사한 공격 패턴의 비행체로 보여집니다. 이란이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면 카데르 지대함 미사일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란은 1990년대 중반 중국에서 C-80이 대한미사일을 도입한 뒤 이를 역설계해 노우루와 카데르 대한미사일로 발전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초 이란 혁명수비대는 카데르 지대함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하며 위협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ارتش اعلام کرد با اخطار قاطع و سریع نیروی دریایی ارتش جمهوری اسلامی از ورود ناوشکن‌های دشمن آمریکای صهیونی به محدوده تنگه هرمز ممانعت شد. 하지만 정부는 이란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논의하면서도 공격 주체를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 선체 내에서는 발사체 잔해도 함께 발견됐는데 공격 수단과 발사 주체는 여기에서 판가름 날 거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나무호가 외부 비행체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미국에선 한미 국방장관 간 회담이 열립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위한 양국 공조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찾은 안규배 국방장관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을 만납니다. 회담 공식 의제는 전시작전권 전환과 우리 군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같은 한미 동맹 현안이지만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위한 우리 측의 기여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선박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되면서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제 공조를 비롯한 모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해양자유구상 MFC를 비롯한 미측 구상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앞서 해협 봉쇄 장기화에 대비해 4단계 자체 대응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의 정보 공유나 연락장교 파견 같은 비전투적 기여부터 군함 파견까지 단계별 참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군함 파견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나무호 공격 주체가 확인될 경우 기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또 이미 공격을 당한 입장이지 않습니까?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명분 또는 이유가 분명해졌기 때문에 해군은 일단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주둔 중인 청해부대 임무 교대를 위해 4,400톤급 구축함 왕건함을 오는 15일 파견합니다. 현지 환경을 고려해 대드론 체계를 보강했다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까지 작전 범위를 넓히려면 추가 전력 보강과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방부는 아직은 공격 주체와 수단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며 정부 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종전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국제유가가 3%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각 오늘 오전 11시쯤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3.38% 오른 배럴당 104.7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티그룹은 호르무즈해협 문제가 이달 말까지 완화될 것이라는 기본 시나리오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단기적인 유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해협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프타 6만 톤을 실은 대형 선박이 국내에 입항했습니다. 당장 국내 나프타 수급 불안 해소에는 도움이 될 전망이지만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거대한 선박 한 척이 전남 여수 앞바다를 천천히 가릅니다. 싱가포르 국적의 화학제품 운반선 맥앨리스토호입니다. 맥앨리스토호는 최근 충남 서산 대산항에 도착한 오데사호보다 앞선 지난달 18일 재봉쇄 직전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라라크 섬 앞바다를 지나 오만만으로 탈출한 뒤 한국까지 긴 항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선박에는 나프타 약 6만 톤이 실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닐봉지 약 20억 장을 만들 수 있는 규모로 여수 지역 화학공장 두 곳에 각각 3만 5천 톤과 2만 5천 톤씩 공급됩니다. 나프타는 플라스틱 원료인 에틸렌 생산에 쓰이는 핵심 기초 원료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에 석유화학 업계는 비상이 걸린 상태였습니다. 병원 주사기와 의약품 포장재 같은 의료 소모품은 물론 산업용 플라스틱 생산 차질 우려도 커졌습니다. 이번 맥앨리스토호 입항으로 당장 일부 수급에는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업계는 중동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 오만, 그리스 등 도입선을 다변화했고 나프타 물량은 조금씩 회복되는 추세입니다. 원유의 경우 5에서 7월에 종전 대비 80% 이상을, 나프타의 경우에는 5월 기준 90%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최근 더 강화된 만큼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내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의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원에 나섭니다. 국민 70%에게 1인당 최대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한 주민센터 앞에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 대상과 사용처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 애들 용품 사는 거나 아니면 저희 생필품 사는데 작은 보탬이 될 것 같아요. 차를 운행을 하기 때문에 주유비가 많이 들어서 좀 부담스러웠었어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차 지급에 이어 정부가 2차 지급 대상 등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인 약 3,600만 명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재산세 과세 표준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이른바 고액자산가 93만 7천 가구, 약 250만 명은 제외했습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고 인구 감소 지역 가운데 우대 지원 지역은 20만 원, 특별 지원 지역은 25만 원을 받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역시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 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가능합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첫 주에만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원하는 수단을 골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고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쓸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그 이후 잔액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지급 대상 여부는 18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누리집 앱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등하면서 코스피가 7천을 넘어선 지 불과 3거래일 만에 8천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인텔 주가가 14%나 급등했는데 CPU 시장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거란 기대감이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보도에 류한홍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4.3% 오른 7,822로 마감해 5일 연속 종가 기준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장중에는 7,898까지 올랐는데 8,000피까지 불과 102포인트밖에 남겨두질 않았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177포인트 남은 셈입니다. 삼성전자는 6.3% 오른 28만 5,500원에 SK하이닉스는 11.5% 오른 188만 원의 장을 마쳐 최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인텔이 애플의 차세대 기기용 반도체 생산 계약을 따냈다는 보도에 인텔 주가가 14%나 급등하는 등 미국 반도체주가 일제히 상승한 영향이 컸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3거래일 연속 동반순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가 GPU 시장을 뛰어넘어서 CPU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 부족 현상이 장기간 지속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고, 이 부분이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았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질주로 국내 증시의 전체 시가총액은 지난달 27일 사상 처음 6천조 원을 넘은 지 8거래일 만에 7천조 원도 넘어섰습니다. 지수 급등으로 프로그램 매수를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도 올해 들어 8번째 발동됐습니다. 지난 6일 코스피 6천 돌파대 이후 3거래일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또 발동됐는데 그만큼 지수가 단기간에 급등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 상승했지만 코스닥은 0.03% 내리며 1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를 했지만 기관의 순매도 폭이 더 컸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3거래일 연속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66원으로 출발해 1,472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여러 시장 지표를 미뤄볼 때 한국 주식시장이 선진국보다는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며 추가 상승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구 부총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가 순자산 비율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한국 주식시장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라는 통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증시 활황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에는 시장 여건이 충분히 조성돼야 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카카오 노조가 오는 20일 결의대회를 열고 단체 행동에 나섭니다. 전국 화학섬유식품산업 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DK테크인, 엑셀게임즈 등 법인 5곳의 올해 임금 협약이 최종 결렬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교섭이 결렬된 원인이 노조의 성과급 요구 때문이라는 사측 주장을 반박하면서 회사가 언급한 영업이익 10% 성과급안은 논의된 여러 방안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가족과 함께 청송 주황산 국립공원을 찾은 초등학생이 실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헬기 등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아직 성과가 없습니다. 보도에 허성준 기자입니다. 헬기가 낮게 날며 계곡 사이를 수색합니다. 열화상 드론이 탐방로를 훑고 수색견이 뒤따르며 놓친 곳은 없는지 살핍니다. 초등학교 6학년 11살 A군이 실종된 건 지난 10일 오후입니다. 가족과 함께 주황산 국립공원의 한 사찰을 찾았다가 어머니와 함께 산행에 나섰는데 혼자 주봉 쪽으로 올라갔다가 연락이 끊긴 겁니다. A군의 부모는 아들이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오후 5시 50분쯤 소방당국에 신고했습니다. A군 가족은 A군이 조금만 올라갔다 오겠다고 말했고 휴대전화는 갖고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야간 수색까지 벌였지만 찾지 못했고 날이 밝자 수색을 재개했습니다. 헬기와 드론 등 각종 장비와 인력 100명이 동원돼 주요 탐방로와 인근 계곡을 중심으로 A군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립공원 CCTV를 확인한 결과 A군 실종이 범죄와 관련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키가 145cm 정도의 마른 편인 A군은 실종 당일 삼성 라이온즈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불법 프로그램으로 택시 배차 앱을 조작해 장거리 승객의 호출을 빼돌린 택시기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표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에 승객들을 기다리는 택시가 길게 줄지어 섰습니다. 공항에서 지방으로 가는 장거리 콜은 단가가 높아 특히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분명히 뭐가 지나갔는데 부를 시간은 없이 벌써 지나간 거야. 그냥 금방 없어지더라고. 그냥 내가 누르려고 하는데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런데 카카오티 배차 앱을 해킹한 뒤 불법 프로그램을 깔아 장거리 호출을 가로채운 택시기사 수십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운행 요금이나 출발 위치 등을 설정하면 불법 프로그램이 매초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하며 조건에 맞는 콜을 낚아챘습니다. 정상적인 배차 앱입니다. 새로운 콜을 확인하기 위해 새로 고침을 하려면 이렇게 5초 동안 대기해야 하고 화면이 갱신되면 직접 손으로 수락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지난해 8월부터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택시기사 31명 중 일부는 선호 지역의 호출을 하루 최대 4건까지 독점하기도 했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받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그냥 좋은 콜을 걔네들이 생각해요. 프로그램을 유통한 판매자는 동료 기사들에게 가입비와 월 사용료를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챙긴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불법 프로그램 개발자와 판매자를 송치한 데 이어 이를 사용한 택시기사들도 곧 불구속 송치하고 범죄 수익도 모두 환수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경찰이 필리핀 마약 총책 박광렬에게 마약을 공급한 윗선으로 지목된 이른바 청담 사장 최모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청담 또는 청담 사장으로 활동하며 필로폰 46kg을 포함해 마약류 119kg, 380억 원 상당을 국내에 밀반 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는 조사 초기 박광렬과 연관성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최 씨와 박광렬을 연결해준 핵심 공범들의 진술과 압수한 휴대전화 13대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최 씨가 박광렬에게 케타민 2kg과 엑스터시 3,000정을 공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지구대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반쯤 부산의 한 경찰 지구대 주차장에 세워진 순찰차 내부에서 실탄이 발사됐습니다. 순찰차 안에는 해당 지구대 소속 A 경위가 동료를 기다리며 혼자 대기 중인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실탄 발사에 따른 인명피해는 없다며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두고 본격 선거 체제에 들어간 뒤 첫 방문지로 강원도를 택했습니다.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를 지원 사격하면서 강원도에 눈이 번쩍 뜰 만한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다음 날 민주당 지도부는 강원도에서 첫 중앙선대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벌써 4번째 강원을 찾은 정청래 대표는 당 1호 공천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를 치켜 세우며 강원도를 확실히 탈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강원도민들께서 눈이 번쩍 뜨일 만큼 강원도를 발전시키겠다고. 우 후보는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이 지방시대로 대전환하는 기회라며 여당 후보들이 당선돼야 지역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선되는 날부터 첨단 대기업을 유치하고 강원도 맞춤형 사업과 좋은 일자리를 육성해 청년들을 끌어들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당내 반발에 직면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언급하며 동시에 민주당 원팀 행보를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장동혁 대표는 양양에 한번 왔다가 김진태 후보한테 쓴소리 보고 쫓겨났던 그런 기록이 있다는 걸. 민주당은 12.3 계엄 당시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았던 시민 유충원 씨를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에 위촉하는 등 내란 청산 기조도 이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망가지고 뒤틀려지고 처박혔던 비정상을 정상화로 돌리는 것, 그것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지도부는 서울에서도 공천자 대회를 열고 새 몰이에 나섰습니다. 후보들을 향해 민주당 당원이라 승리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달라며 겸손한 자세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병도 원내대표는 고향인 전북을 찾아 민주당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 엄호에 나서며 지역 여론 잡기에 나섰습니다. 무소속이 아닌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돼야 속도감 있게 더 빨리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현금 살포 의혹으로 제명된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언급하며 만약 징계하지 않았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공격을 받았을 거라고 공천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텃밭 전북에서 무소속 김관영 후보와 민주당 이현택 후보가 접전 양상을 보이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한병도 원내대표가 서둘러 전북을 찾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단일 대우로 영남권 표심 다지기에 주력했습니다. 선대위 구성도 임박했는데 잠잠한 듯했던 장동혁 대표 이선 후퇴 요구가 또 나와 살얼음판 분위기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지난 일요일 부산과 대구를 찾았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이번에는 이른바 동남풍이 분다는 울산에 떴습니다. 대여투쟁의 최대 화두, 공소 취소 특검법을 또 꺼내 보수 결집을 독려했습니다. 헌법을 짓밟는 세력,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에. 울산시장 연임에 도전하는 김두경 후보 상대가 민주당으로 건너간 김상욱 후보인 만큼 당 투톱은 배신자라며 열을 올렸습니다. 시민들을 배신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 정당에 그냥 침만 뱉은 것이 아니라 고춧가루 확 뿌리고 가는 그런 배신주의 행태. 선거가 다가올수록 단일 대우가 돋보이지만 수도권에선 장동혁 이선 후퇴론이 또 나왔습니다. 남양주 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주광덕 후보가 중도 확장성 인물로 선대위를 꾸려달라며 공천장까지 내려놓겠다 배수진을 친 겁니다. 대표님, 이선 후퇴해 주십시오. 정치적 생명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장 대표를 뺄 생각은 없습니다. 대신 공소 취소 대응에 방점을 찍은 사법 전문가를 영입해 중도층을 겨냥한 선대위를 꾸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당대표의 역할은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장성을 가진 인물을 모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일 중원 충남과 보수 텃밭 경북을 찾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과감한 현장 행보와 맞물려 잡음 없는 선대위 구성을 위해 당내 저울질이 이어질 거라는 관측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6월 재보궐선거 주요 격전지에선 진영 내 신경전이 한창입니다.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조국 후보가, 부산 북갑에선 박민식, 한동훈 후보가 물러설 수 없는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핫플레이스 평택을 재선거에 나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또다시 우당인 민주당 김용남 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 세월호 막말 등 과거 김 후보의 발언을 수면 위로 올리며 누가 더 진영의 가치에 부합하는지 물었습니다. 조국이 민주당 재료를 위해서 뛴다거나 또는 조국 지지자들이 원균, 외적 이렇게 말하면 진짜 우리야 말인 것 같아요. 당 차원에서도 말장난 그만하라, 반성이 늦었다, 김용남 후보 겨냥 공세에 힘을 싣는 동시에 평택지원특별법 등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갔습니다. 김용남 후보는 자신에게 그리고 여권 지지자에게 과오라고 보일 부분에 대해선 납작 엎드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조위 활동을 세금 낭비라고 말한 것에 고개 숙여 사죄한다고 했고, 윤석열 캠프 이력은 뼈저린 교훈으로 삼겠다 반성했습니다. 이번 주부턴 정청래 지도부의 현장 방문 등이 예정돼 있다는 게 캠프 설명인데, 우선은 보수 진영 출신 과거를 지우고 민주당 후보는 자신이라고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요이동 후보는 김용남과 조국 두 사람은 공소 취소 포장 토론이나 하라며 진보 진영을 싸잡아 비판, 경쟁을 부추겼습니다. 전날 나란히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연 부산 북갑 보수 진영 후보들 여론전도 뜨겁습니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지역 재선 경험으로 뜨내기 쫓아내기에 사활을 걸었고, 그냥 배지 달아주는 도구로만 생각하나 그렇게는 못하겠다. 무시당했다는 정서가 생각보다 상당히 퍼져 있더라고요.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이런 박 후보를 침뱉고 떠난 사람이라고 깎아내리면서도 이 단일화의 문을 완전히 닫진 않았습니다. 절대 안 되는 것은 없어요.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민심의 열망을 우선할 때다라는 생각을 해요. 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형 화이팅이라고 적힌 초등학생 편지를 공개하며 오빠 논란을 불식하고 아내와 현장 유세에 나섰습니다.
6월 재보선 격전지에선 이 진영 내 다툼이 더 크게 들리는 모습입니다. 이 단일화 파급력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인데 이 다자구도는 투표장까지 최대 변수가 될 거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단독으로 국회 국방위원회를 열고 정부 여당의 남우호 피격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 위원들은 전체 회의에서 그동안 미국, 이란이 피격을 이야기했는데 정부가 지금까지 몰랐다라는 것 자체가 국민을 속이고 있었다라는 것이라면서 통수권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사실상 대한민국이 공격받은 전시 상황이나 다름없다며 정부 여당도 회의장에 나와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남우호 외부 타격과 관련해서 한미동맹 흠집내기에 나섰다며 이성을 회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부승찬 대변인은 오늘 서면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섣부른 추측과 억측으로 한미동맹을 모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건 발생 이후 조사단을 현재 급파했고 남우호에 대한 조사 결과는 어제 파악됐다며 파악 직후 국민께 정확한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 어떻게 은폐냐고 반문했습니다.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양당 후보들은 최대 전선, 이 부동산을 두고 연일 공방입니다. 집값 상승과 전월세 난 등 핵심 문제를 두고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서울을 탈환해야 이긴다. 파란 운동화 끈을 조이면서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부동산 이슈를 맨 먼저 언급했습니다. 모든 공약이 재탕, 삼탕이라면서 공급 공약을 절반도 안 지킨 오세훈 후보가 출범 1년도 안 된 정부 탓을 하는 게 옳으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본인이 지난번 선거 때 약속한 것만 지켰으면 이런 부동산 주거 문제 없습니다. 5년 동안 뭐 하시고 남 탓만 하시는 겁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어 전 월세난을 불러온 사람이 누구냐며 오 후보의 과거 정책을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토지를 거의 충동적으로 푸신 거죠. 한 달 여 만에 다시 또 확대하고 이건 정말 전형적인 감으로 하는 그런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은 큰 실수였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굵은 빗 속에 재개발이 지지부진한 구로 주택가에서 이른바 부동산 지옥 시민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토어제 해제와 재지정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 실책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집이 있건 없건 살 때건 팔 때건 모두가 고통스럽다며 정부 여당에 날을 세웠습니다. 전세는 절멸 상태고 월세는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모두 다 앞뒤 옆이 다 꽉꽉 막힌 그런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정원호 후보의 빌라 공급 발언은 재개발을 막는 거라고 평가절하했고 나아가 칸쿤 출장권도 다시 꺼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해외 업무 출장을 가는데 휴양지로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조금 과도한 표현일 수 있지만 파면감입니다. 지도부도 공방에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지옥을 불러오고 있다며 직격했는데 집 있는 사람은 세금 폭탄, 집 없는 사람은 전세 폭파, 월세 폭탄을 견뎌야 하는 실정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규제 완화라는 실패한 처방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집값 불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낡은 정치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선거철마다 부동산이 전면에 등장하는 건 그만큼 표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야 모두 시장 안정을 외치지만 제시하는 해결책은 크게 다른 상황이라 날선 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에 따라서 서울 아파트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목이 쏠립니다. 당분간 매물 감소가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이 세낀 거래를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추가 매물 출회 대책을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직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급감했습니다. 2018년 4월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중과세율이 강화된 2021년 6월 이후에는 감소폭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양도세율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집값 안정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1% 오를 때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0.206%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도 내놨습니다. 입주 물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단기적으로 매물 잠김과 집값 불안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거래는 뭐 띄엄띄엄 있겠지만 대부분 신고가 거래들이 꽤 많이 나오는 그런 양상이 계속 펼쳐지겠죠. 다만 향후 집값 향방에 대해선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고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만큼 투기 수요는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수요를 차단하는 정책들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이제 방안으로 하고 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던가 대출도 이제 만기가 도래하면 아예 금지가 될 정도로 수요도 강력하게 차단하고 있다 보니까 매물 잠김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매물을 끌어내기 위한 추가 압박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언급했듯 비거주 1주택자도 집을 쉽게 팔 수 있도록 새낀 집 처분을 허용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엔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내놓을 후속 카드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김건희 씨 수사 무마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을 소환했습니다.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 과정에 윗선의 부당한 지시나 또는 외압이 있었는지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지난 2024년 서울중앙지검 재직 당시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이 종합특검에 출석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와 관련하여 금일 당시 수사팀 검사 2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주가 조작 공범으로 지목된 김건희 씨를 경호처 관리시설에서 출장 조사한 뒤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특검은 이 과정에 검찰 수뇌부 등 윗선의 압력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에 유사한 사례의 무죄 판결을 검토하란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데다 김건희 씨 조사도 하기 전 미리 불기소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던 겁니다. 하지만 특검에 출석한 최재훈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부당한 지시나 외압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접수 3년 6개월이 지나 인계받은 6번째 부장검사이자 주임검사로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처리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가 지체돼 10개월이 지나서야 조사하는 것이 답답하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다만 최 검사는 최근 김건희 씨 항소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유죄로 뒤집힌 데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특검은 검찰 내부망 서버 압수수색 집행을 이어가면서 수사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윗선의 개입 의혹을 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오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서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2건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앞서 특검팀이 자료 제공을 요청했던 헌법 존중 TF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즉시 항고 포기와 관련한 대검 전자결제 자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후 즉시 항고 포기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지규현 부장판사를 지난주에 소환 조사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만인데 대법원에서는 사실상 의혹의 실체가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놨던 상황이라 향후 공수처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고발된 지규현 서울 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난 7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혐의는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이번 조사는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만입니다. 지난해 3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이던 지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자
민주당을 중심으로 재판장을 바꿔야 한다며 반발이 일었습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서울에 있는 주점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직무 관련 접대 의혹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온 룸사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이후 시민단체가 지 부장판사를 고발했고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강제 수사를 한 차례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관련 조사를 벌였는데 조사를 통해 모임 시기는 2023년 8월 9일로 모임 참석자들의 관계는 같은 지역에서 근무연을 맺은 법조계 선후배 사이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법원은 해당 모임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가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지 부장판사가 만난 2명 모두 변호사는 맞지만 모임이 있었던 시기를 포함해 최근 10년 동안 재판을 통해서는 엮인 적이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또 해당 모임에 여성 종업원은 동석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대법원이 앞서 지 부장판사의 모임을 두고 징계감은 아니라고 판단한 가운데 향후 공수처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입니다. 곳곳에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봄비가 내리면 왠지 파전이나 삼겹살이 생각나는데요. 그런데 집에서는 냄새 때문에 삼겹살을 먹는 게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며칠 동안 집에서 냄새가 난 적이 있는데요. 삼겹살 먹을 때 냄새를 줄이려면 고기를 굽기 전에 후드를 켜고 반드시 창문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리 후에는 주변의 기름과 수분을 깨끗하게 닦고 냄새가 심한 곳에 베이킹소다를 두면 냄새를 조금 더 빠르게 제거할 수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지겠고 경남과 제주도에는 저녁까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호남에는 최대 70mm, 충청과 영남, 제주도에 5에서 50mm, 수도권과 강원도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충청과 호남 그리고 경남 서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또 돌풍과 벼락, 우박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을 미리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하늘을 뒤덮으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진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 광주와 부산은 15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22도, 광주 21도, 대구 22도에 머무는 등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기온이 점점 오르겠고요. 주 후반엔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캔버스의 이혜민, 김수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네, 잠시 후에는 뉴스케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